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호에이고 올해 73입니다. 머리가 일찍 휘어졌지만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새는 것보다 마음이 식는 것이 더 슬픈 일이라는 것을요. 이야기는 우기가 시작되는 어느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이불을 꿰매고 있었는데 제 아들 준호가 느릿느릿 들어왔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내기에서 진 사람처럼 거칠었습니다. 엄마, 아내랑 얘기 끝냈어요. 다음 주에 장모님 다니시기 편하게 새 오토바이 사드리려고 해요. 엄마, 저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저는 바늘을 내려놓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오토바이? SH 오토바이요. 1천만 원도 안 해요. 장모님 힘들게 하지 말자고요. 연세도 있으시고 엄마도 그쪽 생각 좀 하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인생을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73인데 아직도 자전거 타고 다닌다. 내 장모는 올해 60이고 나보다 손발 빠르다. 오토바이 사서 뭐 하려고? 자랑하려고? 준호는 눈살을 찌푸리며 과일을 깎고 있는 선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엄마께 말씀드려봐. 우리 뜻이 나쁜 게 아니잖아. 선아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멈췄습니다. 네,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도 따를게요. 저는 그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따른다고? 언제 내가 남편 말에 반대한 적 있었니? 공기가 돌처럼 무거워졌습니다. 준호는 탁자를 세게 내리쳤습니다. 엄마가 인색하면 그냥 그렇다고 해요. 비꼬지 말고. 저는 일어나 예전처럼 두렵지 않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인색하지 않아. 평생 아끼고 모은 돈으로 노후를 준비한 거야. 그 돈은 남 보여주려고 번 게 아니야. 사고 싶으면 내 돈으로 사. 그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럼 엄마는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돌아섰습니다. 나무 문이 딸깍 소리를 내며 닫혔고 울분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벽 2시까지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혹시 잘못된 자식을 키운 게 아닐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개 짖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금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모은 7천만 원이 넘는 돈 논 팔고 노점 장사하고 연금까지 모은 돈 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걸음을 옮겨 준호의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 돈 어디 있니? 그는 셔츠를 갈아입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가져갔어요. 엄마는 계속 안 쓸 거잖아요. 저는 손발이 풀렸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혈압이 떨어져서 실신하셨어요. 며칠 쉬면 괜찮으실 거예요. 선아가 침대 곁에서 억지로 웃으며 과일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좀 드세요. 오빠가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나쁜 뜻은 없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밀쳤습니다. 나가. 내가 여기 있는 건 손자 때문이지 너희 둘 때문이 아니야. 3일 후 퇴원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젊은 시절 친구의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단히 말했습니다. 내 친아들을 고소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돈을 한마디 말도 없이 다 가져간 순간부터 확신했어요. 며칠 후 준호는 파출소에 불려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탁자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저 죽이려고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아들이라고 해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집이 세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어서지 않으면 평생 짓밟히고 살겠구나. 선아가 몰래 집에 와서 울었습니다. 엄마, 고소 취하해 주세요. 우리 부부 빚도 많고 오빠가 잠깐 실수한 거예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훔친 거야? 실수는 없어. 내가 고소하는 건 내 자존심 때문이야.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부터 이 싸움은 엄마와 아들의 싸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자와 배신자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걸. 고소장을 낸 이후로 집안은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밥은 제가 차리고 옷은 제가 빨았습니다. 그들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와서는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정의였습니다. 일주일 후 첫 번째 법원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봉투를 열고 한 줄 한 줄 또렷이 읽었습니다. 민사소송, 원고 호혜와 피고 준호 간의 재산 분쟁. 저는 소환장을 봉투에 넣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밥상을 차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젓가락을 내던졌습니다. 엄마, 뭐 하는 거예요? 친아들을 법정에 세우겠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아들을 고소하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허락 없이 훔친 도둑을 고소하는 거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 돈은 내가 갚을 거예요.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세요? 저는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돈 갚으라고 했니? 나는 정의를 원할 뿐이야. 선아는 옆에서 손을 떨며 더듬더듬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성질이 급해서 그렇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끼리 편들어. 엄마 혼자 남겨둬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보자. 준호는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엄마가 이렇게 나왔으니 후회하지 마세요. 다음 날 그는 맞고소장을 냈습니다. 내용은 뻔뻔스러운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호혜가 모은 돈은 남편 영수의 유산으로 가족 공동재산이다. 아들은 합법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멍해졌습니다. 변호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게 유산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나요? 저는 통장, 이자 납입 영수증, 매달 직접 입금한 내역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남편이 죽은 후 내가 땀 흘려 모은 돈입니다. 유산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반박하겠습니다. 결국 법원은 30일 뒤 본 재판 전 마지막 조정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준호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으며 때로는 욕설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내리는 밤 선아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엄마, 이 얘기 할게요. 엄마는 저 혼내지 마세요. 저는 그를 침대에 앉혔어요. 말해봐. 그 사람이 고리대금을 쓰고 있어요. 적은 돈이 아니라 1억이 넘어요. 저는 누가 가슴을 세게 때린 것 같았어요. 숨이 막혔어요. 그 돈을 왜 빌렸는데? 선아가 고개를 푹 숙였어요. 저도 다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휴대폰에 도박 앱이 몇 개 떠 있었어요. 한 번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무시하고 사업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미 집 등기부도 담보로 맡겼대요. 엄마, 저는 벌떡 일어나서 심장이 북처럼 뛰었어요. 등기부는 누가 가지고 있어? 저도 잘 몰라요. 다만 그 사람이 이번 달 이자를 못 갚으면 집이 은행에 넘어간다고 했어요. 저는 아주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말했어요. 너 나가 있어. 엄마 뭐 하려고요? 저는 다시 말했어요. 나가 있어. 문 닫고 선아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조용히 나갔어요. 저는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따로 만들어둔 예금 통장인데 1200만 원밖에 없었어요. 통장을 열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어요. 잔액이 0원이었어요. 저는 무릎을 움켜잡고 온몸이 떨렸어요. 제 이름, 제 서명, 하지만 제 글씨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제 서명을 위조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벽에 걸린 옛 남편 사진만 바라봤어요. 당신 봤어요? 내가 애지중지 키운 그놈, 지금 뭐가 됐는지. 새벽이 밝기도 전에 저는 집을 나섰어요. 공증사무소에 가서 남은 모든 재산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새 유언장을 썼어요. 거기에는 명확히 적었어요. 외아들 준호의 상속권을 완전히 박탈한다. 저는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공증사무소를 나서며 저는 스스로에게 한마디만 했어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모자가 아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온갖 배신을 다 겪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어요. 숨이 막힐 정도의 배신이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내 핏줄에게 당하는 배신이었어요. 새 유언장 절차를 마치고 3일 후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호애님을 모시고 준호 씨 명의 대출로 담보 잡힌 재산에 대해 상담하고 싶습니다. 저는 은행 지점장실에 앉아 차가운 차를 들고 있었어요. 현재 집은 호애님과 아드님 공동 명의이지만 담보 계약서에는 호애님 서명만 있습니다. 서류 위조 의심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서류를 경찰에 넘기세요. 지점장이 잠시 놀란 듯했어요. 화해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집은 호애님 집이잖아요. 저는 이상하리만큼 담담하게 웃었어요. 만약 내 자식이 아프다는 걸 알게 하려면 내 재산을 잃어야 한다면 그냥 가져가세요. 일주일도 안 돼서 저는 법원에서 통지서를 받았어요. 준호가 사기 및 재산 편취죄로 기소되고 은행 서류 위조 혐의로 수사받게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다만 차가웠어요. 그날 밤 준호가 집에 와서 만취한 채 문을 두드렸어요. 엄마 문 열어. 엄마 나 감옥 보내고 싶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안에서 빗자루 손잡이를 꽉 쥐고 있었어요.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골목에 불이 켜졌어요. 선아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준호 오빠, 뭐 하는 거야? 너 조용히 해. 너도 엄마 편이지. 우리 엄마가 날 법정에 세워. 감옥에 보내. 저는 문을 열고 그와 마주 섰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 제 머리가 헝클어졌어요. 내가 널 감옥에 보낸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한 거야. 내가 금고 열고, 내가 서명 위조하고, 내가 돈 빌려서 다 써버린 거야. 내가 내 무덤을 판 거야.
그는 멍하니 서 있다가 한참 후에 소리치며 콘크리트 기둥을 3개 쳤어요. 손에서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선아가 달려가 그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정신 좀 차려. 엄마 나이 70이 넘었어. 너 아직 사람이야? 준호가 비웃으며 개처럼 슬픈 웃음을 냈어요. 다들 뭘 원해? 내가 죽길 바라는 거지. 그냥 말해. 저는 차갑게 안으로 돌아섰어요. 나는 내가 살아있길 바란다. 살아서 한 푼 한 푼, 한 번 한 번, 내가 엄마 등 뒤에 꽂은 칼까지 다 갚으면서 살아라. 그날 밤 이후, 준호는 사라졌어요. 집에 오지 않고,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어요. 저는 찾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실종된 게 아니라 뭔가 꾸미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흘 뒤 파출소에서 경찰이 찾아왔어요. 준호 씨가 현재 지역에 없어 정보 제공을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류에 서명하고 단호히 말했어요. 저는 그 아이가 도망치는 걸 돕지 않아요. 찾으세요. 저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동안 선아는 거의 무너진 상태였어요. 일을 쉬겠다고 하고 말도 거의 안 하고 조용히 짐을 정리하며 집안 손주를 돌봤어요. 어느 날 오후 선아가 방에 들어와 눈이 빨갰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돌아봤어요. 뭘 미안해? 너무 오래 침묵해서 미안해요.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막지 못해서 미안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의자를 끌어줬어요. 너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런데 엄마가 내게 부탁할 게 있다. 네, 말씀하세요. 내가 법정에서 증인으로 서야 해. 내가 그 사람이 통장에서 돈 빼는 걸 봤고, 엄마를 협박하는 것도 들었고, 돈 빌리는 것도 알았잖아. 선아가 떨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감옥 가면 저랑 제 아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그의 손을 처음으로 꽉 잡았어요. 그 아이는 엄마가 나쁜 일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걸 알며 자랄 거야. 거짓말투성이 집에서 크는 것보단 나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결정이 그를 마음속에서 두 동강 내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지금 바르게 서는 걸 가르치지 않으면 그 아이 인생도 나처럼 꺾일 거라는 거려. 일주일 뒤 경찰이 준호를 외곽의 여관에서 잡았어요. 그는 여권을 들고 가짜 여행으로 해외로 도망치려던 참이었어요. 첫 재판날, 저는 검은색 한복을 입었어요. 아들을 위한 상복이 아니었어요. 제가 가졌던 믿음을 위한 상복이었어요. 준호는 수갑을 차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수척한 채 법정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저를 보자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에는 반성은 없고 원망만 가득했어요. 변호사는 모든 위조 서류, 통장에서 실제 서명 없는 출금, 은행 CCTV 영상까지 증거로 제출했어요. 선아는 떨면서 증인석에 올랐어요. 그 아이는 또박또박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찌르는 바늘처럼 말했다. 그 사람이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엄마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몰라. 돈 좀 써도 괜찮아. 법정 안은 고요했고 준호는 아내를 향해 눈을 부라렸다. 나는 그를 보지 않았다. 나는 앞만 바라봤다. 정의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곳을. 그날 재판이 끝난 후 모든 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 내가 사는 작은 마을 전체가 옹성거리기 시작했다. 이웃 아주머니들은 혀를 차며 말했다. 호애 씨 참 불쌍하네. 자기 친자식을 고소해서 법정에 세우다니. 다른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그래도 너무하다. 어떻게 자식을 감옥에 보내려고 소송을 거냐고. 나는 해명하지 않았다. 수치심도 느끼지 않았다. 장을 보러 갈 때마다 나는 여전히 고개를 들고 걸었다. 손에 천 가방을 들고 채소 한 단, 고기 한 점을 골랐다. 누가 나에게 인사하면 나도 인사했고,
누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보면 나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고든 등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말로 어깨가 굽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밤, 나는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 남자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말은 차가운 칼날 같았다. 호혜 씨, 알려드립니다. 준호 씨가 현재 12억 원의 연체 대출이 있습니다. 자산 명의가 두 분 공동 소유라 7일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이 집을 압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얼어붙었고 심장이 조여드는 듯했다. 그 말은 우리 집이 빼앗긴다는 뜻입니까? 네, 계약서에 따라 그렇습니다. 저희도 가족 내 문제임을 알지만 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서명이 위조되었음을 입증하신다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저희가 자산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수십 년을 살아온 곳, 아이를 낳고 남편을 묻은 그 집이 이제 은행 서류 위의 상품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동사무소에 가서 집문서 등본을 떼었다. 나는 분명히 알았다. 내 자식은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집이라고 부르는 곳마저 빼앗았다. 내가 서류와 씨름하는 동안 집에서는 선화가 열이 심한 아이를 간호하느라 허둥대고 있었다. 그 아이는 나에게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아이가 문 앞에 앉아 아이를 안고 초췌한 얼굴로 있는 걸 보고서야 알았다. 또 다른 엄마가 무너졌다는 것을. 엄마, 애 데리고 병원 다녀왔는데 약국에서 외상값이 밀렸대요. 더 이상 누구한테도 빌릴 용기가 없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갑에 남은 마지막 20만 원을 꺼내 그 아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가져가. 내일 전원 진단서 받아와. 그 아이는 나를 바라보다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한테 화 안 나요? 나는 열이 나는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봤다. 무슨 화? 너도 피해자야. 엄마는 엄마 자신한테만 화가 난다. 처음부터 막지 못해서. 그날 밤 나는 영수, 내 남편의 위패 앞에 향을 올렸다. 여보, 다 망가졌어. 이 집을 평생 지켰는데 이제는 그것마저 잃었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여보. 아무것도. 나흘 뒤 은행에서 공식 통보가 왔다. 집이 봉인되고 경매에 넘겨질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실감했다. 돈만이 아니라 신뢰도, 의지할 곳조차도. 선아는 아이를 안고 친정으로 이사했다. 그 아이는 나를 계속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지만 나는 그 아이가 더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나는 원망하지 않았다. 나 역시 짐을 챙겨 시장 끝에 있는 작은 방 한 칸에 얹혀 살기로 했다. 예전에 복희가 생선 창고로 쓰던 곳이었다. 복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 싸게 방을 빌려주었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처음 이사 들어온 날 나는 냄비 하나, 낡은 돗자리 하나, 옷 몇 벌만 가지고 있었다. 빈 방 한가운데 앉아 한숨을 쉬었다. 곁에 아무도 없었다. 아이 울음소리도 함께 먹는 밥상도 없었다. 남은 건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팔이 날아다니는 소리뿐. 하지만 그 외로움 속에서 내가 아직 지니고 있는 것이 하나 있다는 걸 느꼈다. 그것은 자존심이었다. 사흘 뒤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서명 위조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고 은행도 수사에 협조 중입니다. 입증만 된다면 집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메마른 웃음을 지었다. 필요 없습니다. 집에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면 지켜서 뭐합니까?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내 방 앞에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USB와 손글씨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다. 엄마, 이거 보세요. 엄마가 이겨야 할 때 필요할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들고 골목 입구 PC방에 갔다. 그 안에는 몰래 찍은 영상이 있었다. 준호가 어떤 남자와 다투다가 등기권리증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엄마 서명 내가 따라 쓴 거야. 말 많지 마. 이미 이렇게 된 거 끝까지 가자.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다. 이 영상이 마지막 증거였다. 나는 게임의 끝이 왔음을 알았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USB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영상이 재생되자 맞은편에 앉은 젊은 변호사가 놀라 눈을 떴다. 정말 이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얼마나 감옥에 있는지는 상관없어요. 법원이 그 사람이 도둑이고 위조범이며 나와 아무 상관 없다는 걸 인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좋습니다. 이 영상이 결정타가 될 겁니다. 그날 오후 서류가 추가로 제출되었고 법원은 7일 뒤 두 번째 재판을 열겠다고 통보했다. 이번에는 형사사건으로 준호는 더 이상 민사피고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형사피고인이 되었다. 같은 날 나는 공증사무소에 갔다. 나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했다. 준호의 상속권을 박탈할 뿐 아니라 남은 모든 재산을 내가 죽은 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하겠다고 지정했다. 불효자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았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뒤 나는 두 손이 가벼워진 채 그곳을 나왔다. 방으로 돌아와서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제 명의로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즉시 동결해 주세요. 제 동의 없이 누구도 담보, 매매, 인출할 수 없게 해주세요. 상담원은 놀라서 말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일입니까, 고객님? 나는 대답했다. 그 사람이 내 돈을 허락도 없이 가져간 그날부터 심각했습니다. 일주일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두 번째 재판날, 큰 비가 쏟아졌다. 나는 짙은 갈색의 아우자이를 입고 우산을 들고 오토바이 택시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법정에서 준호는 피고인 복장을 입고 호송되어 왔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재판부는 새로운 증거 제출을 요구했다. 내 변호사가 USB를 틀었다.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영상 속 소리는 살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엄마 서명은 내가 흉내낸 거야. 너 말 많이 하지 마. 준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선아는 뒷줄에 앉아 아들을 꼭 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법원은 서명 위조, 사기, 재산 횡령 및 유가증권 위조 행위에 대한 추가 조사를 명령했다. 재판이 잠시 휴정되었을 때 선아가 몰래 법원 마당의 벤치로 나를 끌고 갔다. 엄마, 그 사람이 감옥에 가면 어떻게 돼요? 나는 먼 곳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엄마는 신경 안 써. 엄마가 신경 쓰는 건 너희가 다시는 그런 길을 걷지 않는 거야. 나는 평생 해보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다. 나는 1년간 준호가 했던 모든 거래를 추적할 사람을 고용했다. 나는 알아냈다. 도박 앱 외에도 그는 미정이라는 이름의 계좌, 동네 전당포 주인로 돈을 송금했다.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도현, PC방 주인 아들을 고용해 돈을 빌리러 온 척 미정에게 접근하게 했다.
이틀 만에 그는 이렇게 보고했다. 그 여자는 준호 아저씨 애인이에요. 둘이서 불법 게임방도 같이 차렸는데 곧 망할 것 같아서 여자가 돈 빼려고 해요.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집과 돈만 망친 게 아니라 아내와 자식까지 배신해서 다른 여자에게 다 퍼주다니. 나는 도현에게 계속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금요일 밤 그가 전화했다. 이모, 그 여자랑 준호 아저씨가 5번 길 모텔 204호에 있어요. 나는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갔고 사람을 시켜 준호가 미정과 함께 방에서 나오는 장면을 모두 촬영했다. 영상은 3개의 USB에 백업했다. 다음 날 변호사에게 하나, 나에게 하나, 그리고 하나는 미정 사무실로 봉투에 담아 당신은 작은 고리일 뿐이야. 똑똑하다면 더 이상 돕지 마 라는 메시지와 함께 보냈다. 미정은 즉시 동네에서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준호는 보석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구치소로 이송됐다. 나는 마지막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호사에게서 메시지만 받았다. 법원 판결, 징역 4년, 횡령한 금액 전액 배상. 나는 작은 방에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 승리는 기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이었다. 나는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저 가벼웠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의 좋아요,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이야기로 돌아가서 나는 모든 것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다. 하지만 상처는 칼날을 뽑았다고 해서 쉽게 아물지 않았다. 몇 주 후 나는 익명의 문자 한 통을 받았다. 번호도 없었다. 내용은 짧았다. 준호가 뭘 숨겼는지 알고 싶으면 신광여관 204호로 가봐. 나는 멍해졌다. 204호, 그때 준호와 미정이 있었던 그 방이었다. 나는 바로 믿지 않았다. 하지만 내 피는 그냥 넘길 수 없었다. 그날은 무더운 점심이었다. 나는 낡은 바바이를 입고 삿갓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그곳에 갔다. 모텔 주인이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누구 찾으세요? 미정이요. 전당포 사장님. 여기 자주 머문다고 들었어요.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뒀어요. 이틀 전에 짐 싸서 나갔어요. 나는 머뭇거렸다. 뭐 남긴 거 없어요.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고는 종이 뭉치를 꺼냈다. 영상 속 할머니에게 전해달라고 맡겼어요. 아마 당신이겠죠. 나는 그걸 받아들고 다리가 풀렸다. 방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서야 열어볼 수 있었다. 봉투 안에는 준호의 서명이 들어간 차용증 사본, 그가 낯선 남자에게 현금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찍은 사진 몇 장, 그리고 삐뚤빼뚤한 쪽지가 있었다. 나는 그가 날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나를 방패막이로 썼을 뿐이었어요. 조심하세요. 그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적금 통장을 숨겼어요. 내 손이 떨렸다. 그가 내 돈을 가져가 등기권리증을 담보로 맡기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숨겼다고?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은행에 갔다.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최근 준호와 관련된 사람 명의의 적금 계좌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은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았지만 이렇게 확인해줬다. 최근에 준호 씨 친인척인 민수 명의로 적금 계좌가 하나 개설된 게 맞아요. 나는 그 이름을 붙잡고 기억을 더듬었다. 민수라니? 곧 떠올랐다. 민수는 준호의 술친구로 제사 때 몇 번 집에 온 적이 있었다.
허름하게 생겨서 별해가 없는 줄 알았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비좁고 허름한 골목길의 낡은 집, 민수는 몇몇 남자들과 커피를 마시며 머리를 긁고 있었다. 나는 들어가서 인사도 질문도 없이 바로 말했다. 준호가 내 명의로 적금 얼마 맡겼지? 민수는 벌떡 일어섰다. 무슨 말씀이신지. 나는 핸드폰을 꺼내 미정이 보낸 사진을 보여줬다. 그 속에는 그가 통장을 들고 있는 모습이 뚜렷했다. 거짓말할래? 그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주저앉았다. 저는 그냥 맡아준 것뿐이에요. 쓸 엄두도 못 냈어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당장 가져와.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2시간 후. 나는 민수 명의의 3억 5천만 원짜리 적금 통장 사본과 준호가 왼손으로 써서 필체를 일부러 다르게 만든 위임장까지 손에 넣었다. 나는 통장을 들고 변호사를 찾아갔다. 그는 다 보고 고개를 저었다. 이건 범죄 이후 발생한 재산입니다. 이 돈이 횡령한 돈임을 증명하면 법원이 회수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다 찾고 싶어요.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불과 2주 후 민수는 참고인으로 소환됐고 법원은 새로운 자료를 추가했다. 나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저는 그저 하숙방에 앉아 뜨거운 차를 한 잔 타 마시며 휴대폰으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금 통장이 압류될 겁니다. 할머니는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잃은 1억 원, 그들이 3억 원으로 돌려받게 했지만 그건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의 어릴 적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바가지 머리에 환하게 웃는 얼굴.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매일 아침 제 볼에 뽀뽀해주던 아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시장에 나갔습니다. 채소 한 묶음, 메기 조금, 토마토 몇 개를 샀습니다. 빵집에 들러 작은 바게트도 하나 샀습니다. 조용히 선화의 집에 들렀습니다. 선화가 문을 열며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저는 봉투를 들어 보이며 음식 좀 가져왔어.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보려고. 그 아이는 고개를 숙이며 네, 저희 잘 지내요. 다만 엄마가 그리워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달려나와 저를 안으며 할머니 죽 드실래요? 제가 끓였어요. 저는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할머니 오늘 여기서 밥 먹고 갈게. 고기 없이 채소와 계란만 들어간 소박한 죽이었지만 저는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보다 더 든든했습니다. 그 죽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식사가 끝난 뒤 저는 일어나 선화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엄마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그러니 너는 내 인생만 잘 살아라. 엄마 걱정은 이제 하지 마라. 그 아이가 제 손을 붙잡으며 엄마, 아빠 좀 용서해주면 안 돼요? 저는 그 아이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그 사람을 감옥에 넣은 게 아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한 거다. 엄마는 엄마가 가져야 할 것만 지켰을 뿐이다. 엄마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도 않다. 세 번째 재판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옳고 그름을 다투는 논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으니까요. 증거, 증인, 서류. 모든 것이 제 발밑에 단단히 깔린 벽돌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호송되어 법정에 들어왔고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눈은 이리저리 도망갈 길을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유일한 길은 감옥으로 이어지는 가장 짧은 길뿐이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그 아이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법의 입으로부터 더는 변명할 수 없다는 말을 들어야 할 때였습니다. 재판장은 10분이 넘는 공소장을 낭독하며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한 줄 한 줄, 한 글자 한 글자가 망치처럼 울렸습니다. 피고 박준호는 다음과 같은 죄목으로 기소됨. 사기 및 재산 편취, 유가증권 위조, 신뢰 남용에 의한 재산 편취, 불법 재산 사용. 저는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들었습니다. 제 아들. 제가 해준 밥을 먹고 제가 산 침대에서 자던 아이가 이제는 진짜 범죄자처럼 법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하자 법정은 숨소리마저 멎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의뢰인은 잘못을 저질렀으나 과거의 선량한 인성과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참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좋은 인성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70세 노모의 돈을 훔치고 서명을 위조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아내와 자식을 배신해 도박에 탕진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죄악입니다. 저는 그를 위해 선처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법이 올바르게 판결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제 그를 구해줄 사람은 그를 낳아준 저마저도 없습니다. 재판부는 1시간 동안 평이했습니다. 다시 들어왔을 때 재판장은 단 10분 만에 최종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박준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다. 피해자인 호의 여사에게 모든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명한다. 민수명의로 된 재산은 법에 따라 압류되어 원고에게 반환된다. 준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년간 저를 묶었던 끈이 이제야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부슬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지만 제 마음은 오랜만에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익숙한 글씨, 떨리는 손길. 엄마, 내가 잘못했어.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 정말 후회해. 여기서는 하루도 엄마 생각을 안 한 적이 없어. 집이 그리워. 엄마가 끓여준 신 김치찌개가 그리워. 아침마다 엄마가 방문을 두드리던 그 모습이 그리워. 다 기억해. 제발 엄마 마음에서 날 지우지 말아줘.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태우지도 않았고 서랍에 넣어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람에 날려 빗물에 흘려보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가서 재산 반환 절차를 마쳤습니다. 젊은 은행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을 되찾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억지로 떠나야 했던 집이 이제 온전히 제 손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집을 파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전액을 새 계좌에 이체했습니다. 그 계좌는 제 손자가 명의자였습니다. 은행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충분히 살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에게 깨끗한 출발만 있으면 됩니다. 그 후 저는 더 작은, 더 소박한 하숙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이전의 기억이 깃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근처 초등학교 앞을 걷다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넘어져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먼지를 털어주고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울지 마. 인생은 길어.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 할머니도 많이 넘어졌단다. 그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방긋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저는 길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날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맑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비어있지만 평온했습니다. 저는 새 하숙방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열몇 평 남짓한 작은 방, 대나무 침대 하나, 작은 옷장, 오래된 찻상 하나만 놓고 이른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팥죽을 끓여 골목 입구에서 판다. 많지는 않지만 하루에 몇만 원 정도, 그래도 내가 아직 쓸모있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아무도 내가 한때 집이 있었고 아들이 감옥에 간 것도 바로 그 어머니인 내가 고소해서였다는 걸 모른다. 이 하숙촌에서 나는 호의 할머니,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넣고 다니는 사람이다. 하지만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내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다가왔다. 40살쯤 되어 보이고 키가 크며 정장 차림이었다. 그녀는 한참 나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물었다. 혹시 준호 씨 어머니 되시죠? 나는 국자를 살짝 쥐며 눈을 끓는 팥죽 냄비에서 떼지 않았다. 당신은 누구죠? 저는 지혜라고 합니다. 민수 씨의 개인 변호사입니다. 위임을 받아 협상하러 왔어요. 나는 국자를 내려놓고 손을 털었다. 그 사람, 공범으로 조사받고 있다던데 무슨 협상이 남았나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민수 씨는 준호 씨의 자산을 잠시 맡아준 중간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연루될까봐 지금 합의를 원합니다. 만약 어머님이 불법 양도 고소를 취하하시면 숨겨둔 보조 통장을 돌려드릴 겁니다. 그 통장은 제3자 명의라 아직 들키지 않았어요.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잠시 침묵했다. 얼마 남았는데요? 거의 2억 원 정도 됩니다.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그 돈을 받으면 나도 공범이 되는 거잖아요. 싫어요. 지혜가 급히 말했다. 만약 안 받으시면 그 돈은 다른 사람을 통해 세탁될 거예요. 다시 찾기 힘들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돈이 필요해서 고소한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배우길 바랐어요. 거짓으로 살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걸 그 2억 원 가지고 계세요. 그게 민수 씨에게 평안을 줄지 두고 봐요. 지혜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전문성을 유지하며 일어섰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나는 그녀가 골목 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내 마음은 고요했다. 나는 또 한 번 내 돈이라도 매수당하는 것을 거절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 3일 후 경찰서에서 보충 진술을 하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경찰은 여러 계좌를 통한 송금 거래를 발견했고 결국 모든 자금의 종착지는 민수 명의의 PC방, 사실상 준호의 돈 세탁 장소임을 밝혀냈다. 내가 진술서에 서명하자 담당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이 제가 만난 가장 강한 여성입니다. 나는 웃었다. 강하지 않으면 부러지는 거죠, 아저씨. 그날 이후 사건은 확대 수사로 넘어갔다. 나는 더 이상 크게 관련되지 않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소식을 받았다. 지금 내가 신경 쓰는 건 단 하나, 선아와 민호가 어떻게 사는지였다. 어느 날 오후 짐을 정리하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자 선아가 서 있었다. 살이 빠지고 햇볕에 그을렸지만 눈은 여전히 빛났다. 엄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라. 그녀는 앉아 가방끈을 만지작거렸다. 오래 못 와서 죄송해요. 옆 동네 학교 회계로 전근 갔어요. 이제 좀 나아졌어요. 나는 물을 따라주며 조용히 물었다. 민호는 건강하니? 그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다. 잘 지내요. 친구들에게 자주 자랑해요. 우리 할머니 진짜 멋져. 아빠랑 법정에서 이겼다. 라고요. 나는 웃었다. 할머니가 아빠를 이긴 게 아니라 계속 지지 않게 한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선아가 갑자기 종이 뭉치를 꺼냈다. 엄마, 이건 내가 쓴 약속서예요. 만약 나중에 내가 재혼하거나 아이를 더 낳아도 엄마가 민호에게 주는 돈은 그대로 보관하고 아무도 손대지 않게 할게요. 약속해요. 나는 말없이 장롱 구석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이건 새 유언장 사본이야. 민호 계좌의 법정 후견인을 내 이름으로 해놨어. 나는 널 믿는다. 선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일어나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자격 없지만 엄마가 우리를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나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어깨를 꼭 안았다. 착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하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오래된 천장을 바라보며 손자의 미래, 빚도 거짓도 없는 새 삶을 생각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피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믿었다. 교도소에서 소식이 올 때마다 나는 변호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를 받았다. 내가 먼저 묻지는 않지만 그들은 알려줬다. 이번 소식은 나를 멈칫하게 했다. 준호가 교도소에서 싸움을 벌여 1개월 격리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식어버린 찻잔 앞에 앉아 있었다. 비좁은 감방에서 한때 오만했던 눈이 이제는 초점을 잃고 굳어버린 모습을 상상했다. 불쌍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쉬웠다. 고열에 밤새 안아주고 죽을 한 숟갈씩 떠먹였던 그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슬펐다. 그날 오후 나는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용서하려는 게 아니라 끝내기 위해서였다. 준호야. 엄마는 내가 교도소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지 않다. 너는 엄마에게 집도, 돈도, 명예도 잃게 했다. 하지만 엄마를 가장 아프게 한 건 그게 아니야. 너는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엄마를 위해 한 번도 울지 않았다. 엄마가 너를 고소한 건 미워서가 아니라 엄마가 침묵하면 너는 계속 내 인생과 남의 인생을 망칠 테니까. 엄마는 더 이상 내가 출소할 때 맞아줄 집도,
내 죄를 대신 갚아줄 돈도 없다. 하지만 엄마에겐 민호, 내 아들이 있다. 언젠가 내가 용기 내어 아들아, 미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때가 되면 엄마가 용서해 줄게. 엄마. 그 아이가 읽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편지를 변호사를 통해 보냈다. 보내고 잊었다. 몇 주 후 나는 지역 실습 중인 법대생 모임에서 강연 요청을 받았다. 팀장은 젊은 교사 유진 씨로 내 소송을 판결문으로 접하고 가족 내 어려운 결정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비극을 피하게 할 수 있다면 말하는 것도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 작은 도서관 방에서 10명 남짓한 젊은 학생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집중했다. 나는 처음부터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준호가 돈을 요구하고 서류를 위조하고 재판에 서고 유죄 판결을 받기까지.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듣고 울던 사람이 있었다. 한 여대생이 일어나서 물었다. 할머니, 아드님을 고소할 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나는 그 소녀를 바라보고 나중에 그들이 윤리시험 문제로 썼던 그 말로 대답했다. 무섭지. 하지만 내가 그 애가 나를 미워하는 것보다 망가지는 게 더 두려웠어. 방 안은 조용해졌다. 강연이 끝나고 유진이 나를 따라와서 작은 카드 한 장을 내게 건넸다. 이건 저희 그룹의 작은 선물이에요. 영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카드를 열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글귀가 있었다. 용감한 어머니란 가장 많이 용서한 사람이 아니라 제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카드를 꼭 쥐고 등을 돌려 걸어 나왔다. 그날 밤 나는 자전거를 타고 예전에 살던 옛 골목을 지나갔다. 지금은 빈집이 되어 문이 굳게 닫혀 있고 벽의 페인트는 벗겨져 있었다. 집을 산 사람은 아직 이사 오지 않았다. 나는 대문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들어가지 않고 그저 바라만 보았다. 예전 부엌에서 준호가 4학년 때 볶음밥을 해주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곳에서 빗물을 양은 대야로 받아내기도 했고 주말 저녁마다 남편과 함께 앉아 AM 라디오를 들었던 곳이기도 했다. 이제는 모두 과거일 뿐이다. 나는 자전거를 돌려 떠났다. 미련도 뒤돌아봄도 없었다. 나는 현재가 있다. 아침마다 파는 단팥죽, 골목에서 아이들이 호의 할머니라고 부르는 소리. 매주 학업 이야기를 편지로 전해오는 손자. 그리고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내 하숙집 문 앞에 나타났다. 그는 빛바랜 셔츠를 입고 대머리에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여기 호의 할머니 맞으시죠? 네, 접니다. 저는 교도소 직원입니다. 준호 대신 이걸 전해드리러 왔어요. 나는 그것을 받았다. 두툼한 편지였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애가 저한테 부탁해서 가져왔어요. 전화는 차마 못 하겠대요. 혹시 안 받으시면 태워달라고 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날 밤 나는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에서 한 장 한 장 펼쳐 읽었다. 애원하는 말도 변명도 없었다. 그저 엄마, 집이 그리워요. 엄마가 날 사랑하는 방식은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엄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딱 한 가지만 바랄게요. 다시는 엄마가 날 도둑놈이라 부르지 않게 해줘요. 나는 편지를 접었다.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밤새도록 옆으로 누운 채 뒤척이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는 더 이상 피가 흐르지 않는 상처가 하나 있다.
하지만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다. 준호의 편지를 받은 이후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원해서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용서의 말을 잘 하지 못한다. 몇 줄의 늦은 손편지에 쉽게 마음이 약해지는 사람도 아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차를 우릴 때마다 나는 편지를 둔 책상 모퉁이를 바라본다. 마치 그 편지의 일부가 아직도 답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주말, 선아가 민호를 데리고 찾아왔다. 이제 민호는 금세 커서 내 가슴까지 키가 자랐다. 밝은 얼굴로 묻는다. 할머니, 나 아빠 면회 갈 수 있어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망설. 사진이 도착하자 나는 그것을 인쇄해서 준호의 사진 옆에 두었다. 사진 아래에는 붉은 펜으로 이렇게 썼다. 지킬 수 없는 것은 다음 사람을 위해 지키는 법을 가르쳐라. 나는 예상치 못했다. 이미 끝난 줄 알았던 옛일이 단지 한 번의 뜻밖의 방문으로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은 5월 어느 아침, 부슬비가 내리던 날이었다. 나는 손수 만든 생강잼 병에 라벨을 붙이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마른 남자가 낡은 천 모자를 손에 들고 서 있었다. 나는 그를 본 적이 없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호애 씨 맞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준호의 사촌입니다. 이름은 도현, 친가 쪽입니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10여 년 전 제사 때 왔던 도현이라는 이름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무슨 일이신가요? 도현은 나무 의자에 앉아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어쩌면 아직 모르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준호와 관련된 일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준호가 예전에 친척에게 돈을 빌려서 가구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잘못 써서 결국 빚더미에 올랐죠. 돈을 빌려준 사람, 즉 제 친이모 말수는 그 돈이 땅을 판 돈이었기에 이후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준호의 빚 문제는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내 관심을 끈 것은 도현이 책상 위에 올려둔 종이 뭉치였다. 이건 빚 문서 복사본입니다. 준호의 서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순 이모는 친족이라는 이유로 소송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갚을 거라 생각했죠. 나는 손을 떨며 종이를 집었다. 분명 준호의 서명이었고 날짜도 그가 변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했다. 지금 말순 이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식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호가 감옥에 있어도 그들은 소송할 생각입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가슴이 얼음처럼 차가웠다. 도현이 말을 이었다. 저는 무언가를 부탁하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모든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면 여기 있습니다. 아드님은 말순 이모뿐 아니라 더 많은 빚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 알아야 하니까요. 그가 떠난 후 나는 종이 뭉치를 바라보았다. 마치 살아있는 부끄러움을 보는 듯했다. 준호는 나만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가족, 피부치까지도. 그날 밤 나는 준호에게 손편지를 썼다. 그가 교도소에 들어간 후 처음으로 나는 이렇게 물었다. 아직 숨기는 게 더 있니? 남에게 빚이 있다면 말해라. 엄마가 남한테서 들어야 하는 일은 없게 해라. 엄마는 가난해도 노점에서 단팥죽을 팔아도 사기꾼의 엄마로는 살고 싶지 않다. 엄마는 고생도
욕도 두렵지 않다. 엄마가 두려운 건 내 침묵이다. 3주 후 답장이 도착했다. 준호의 편지는 짧았고 한 장 남짓했다. 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 같았다. 엄마가 묻는 숨긴 게 더 있냐고. 사실 많아요. 말순 이모의 빚도 알고 있었어요. 장사해서 갚으려 했지만 도박에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엄마가 실망할 걸 아니까. 하지만 엄마 말이 맞아요. 침묵이 고백보다 더 나빠요. 부탁이에요. 만약 소송한다면 내가 책임질게요. 엄마는 더 이상 나서지 마세요. 나 같은 자식, 엄마가 다시 변명해줄 자격 없어요. 나는 편지를 들고 가슴이 미어졌다. 돈 때문이 아니라 평생 기다린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엄마가 다시 변명해줄 자격 없다. 며칠 뒤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말순 이모 가족이 공식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했다. 나는 그들을 만났다. 그들은 욕하지도 원망하지도 않았다. 말순 이모의 딸, 혜진이라는 여자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잘못은 그 사람에게 있지만 어머니로서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내지 않으면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없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대로 소송하세요. 나는 막지 않아요. 하지만 모욕하지 마세요. 나는 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혜진은 고개를 숙였다. 네, 이해합니다. 나는 집에 돌아와 준호와 민호 사진이 올려진 나무 선반을 바라보았다. 준호의 사진을 내려 포장해 상자에 넣었다. 당분간 액자 속 얼굴조차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민호의 통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확인했다. 잔고는 그대로였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세상에 빚을 져도 엄마의 손자는 깨끗하게 자라야 한다. 그리고 알았다. 아마 평생 다시는 예전의 아들을 얻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최소한 나는 손자를 제대로 가르칠 권리가 남아있다. 말순 이모 가족의 소송은 신속히 접수되었다. 내 변호사는 준호의 자료를 가장 잘 알고 있기에 원고 측 자문도 맡게 되었다. 모든 회의와 절차에 나는 참석하지 않았다. 분명히 말했다. 나는 엄마로서 할 만큼 했다. 나머지는 법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 결코 돌아오지 않을 줄 알았던 옛 인물이 다시 나타난 것이다. 바로 미정이었다. 어느 이른 아침, 내가 단팥죽 장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미정이 내 하숙집 문 앞에 나타났다. 여전히 키가 크고 마른 모습, 날카로운 눈빛이었지만 이번엔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도 거의 하지 않았다. 나는 잠시 얼었다가 등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말했다. 저 사과하러 온 것도 뭘 부탁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단지 어머니께 꼭 알려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나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죽 국자를 꼭 쥐었다. 지난달 준호가 저에게 편지를 썼어요. 답장은 안 했죠. 그런데 어제 또 한 통이 왔어요. 이번엔 애원도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이것만 전해달라고 했어요. 미정은 가방에서 봉인된 두꺼운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다. 여기엔 준호가 숨긴 모든 빚 내역이 들어있어요. 말순 이모뿐 아니라 옛 사업 파트너들까지. 전 이걸 감당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나는 손을 내밀어 봉투를 받았다. 두껍고 묵직했다.
미정은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예전엔 저도 준호에게 속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을 속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미정은 조용히 돌아섰고 바람에 휩쓸린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그날 밤 나는 서류 뭉치를 책상에 펼쳐놓았다. 각 채목, 각 손글씨 차용증, 각 카지노 영수증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금액은 거의 9억 원에 달했다. 대부분은 3년 전부터였다. 나는 충격인지 슬픈지 몰랐다. 다만 내 안의 한 부분이 이미 죽어버린 것만 같았다. 나는 모든 자료를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 가져갔다. 그는 꼼꼼히 살펴본 뒤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이게 끝입니다. 준호가 한때 쌓아올린 것들이 이제는 그 손으로 모두 무너졌다. 나는 모든 서류 사본을 변호사 사무실에 남겼다. 문을 나서며 나는 말했다. 남은 재산이라도 민호를 위해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빚이 아이에게까지 피해가 갈까 두렵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계좌의 후견인을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넘기세요. 법적으로 인정받는 신뢰할 만한 제3자에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곧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유진 씨, 예전 법대생 그룹의 젊은 강사였다. 나는 학교 근처 작은 찻집에서 그녀를 만났다. 내가 조카의 계좌 후견인을 부탁하자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저를 그렇게 믿으세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나는 한 번 잘못된 사람을 믿었어요. 이제는 올바른 사람을 믿어 그걸 되찾고 싶어요. 유진은 감동하여 바로 동의했다. 우리는 그 주에 바로 서류를 준비했고 지역 당국의 확인도 받았다. 이제부터 민호의 계좌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관리하며 오직 공부와 바른 성장을 위한 용도만 허락된다. 나는 내 아이를 구하지 못했지만 반드시 조카만큼은 지켜낼 것이다. 한 달 뒤 말순 소송에서 법원은 준호에게 1억 7천만 원과 이자를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는 재판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변호사가 녹음 파일을 보내왔다. 준호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출소 후 분할 상환을 요청했고 항소하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모르는 사이 눈물이 흘렀다. 저녁에 나는 하숙촌을 산책했다. 그날 밤하늘은 오랜 비바람 끝에 별이 가득했다. 길가에 찹쌀떡을 파는 할머니가 앉아있다가 내게 말했다. 호애 씨, 언제 애들한테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의 선반 이야기 마저 해줄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내일 밤이요. 내일 밤엔 마지막 이야기가 있어요. 할머니가 크게 웃었고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외쳤다. 내일 할머니가 끝나는 이야기 해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속에도 끝을 기다리는 중이었다. 옛 문을 닫으려는 게 아니라 조카와 나를 위한 새 문을 열기 위해서였다. 내가 용서를 선택한 것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날 밤 아이들이 기다리던 결말을 나는 내 목소리로 들려주었다. 동화가 아니라 진짜 내 인생 이야기로. 얘들아, 있잖니. 나는 마당에 앉고 아이들이 둘러앉았다. 할머니는 정말 못생긴 나무 선반이 하나 있었단다. 그런데 거기엔 2장의 사진을 올려두었지. 한 장은 할머니를 아프게 했던 사람, 한 장은 할머니에게 희망을 준 사람. 아이들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 다음엔요, 할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다음엔 할머니는 희망을 준 사람의 사진만 남기고 다른 사진은 치웠단다. 미워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아이들은 조용했다. 한 아이가 말했다. 할머니는 슬픈 얘기 해주는데 저는 오히려 따뜻해요. 나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끔은 슬픔 속에서 희망이 시작되기도 한단다.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 나는 방에 들어가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거기엔 준호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사진 뒷면에 한 줄을 썼다. 나는 한때 준호라는 아이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후의 남자는 더 이상 그 아이가 아니었다. 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선반에는 올리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교도소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호애 씨, 준호가 모범수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곧 감형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무슨 요청이죠? 준호가 교도소에서 일한 모든 임금을 어머님께 보내 아들 학업 기금에 보태고 싶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다.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며칠 뒤 첫 돈이 도착했다. 몇만 원 정도였고 첫 달 교도소 노동 수입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은행에 가서 그 돈을 민호 명의 유진 씨가 후견인으로 된 계좌에 전부 입금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내 손이 떨렸다. 돈 때문이 아니라 준호가 처음으로 돈을 올바르게 썼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날 밤 나는 준호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아들에게 돈을 보내기로 한 건 내가 수년간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야. 엄마는 칭찬도 울지도 않는다. 그저 오늘은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기록할 뿐이다. 계속 그렇게 해라.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다. 느리지만 반드시 올 거다. 엄마. 편지를 보내고 나니 내 마음 한구석에 제대로 돌 하나를 다시 올려놓은 듯 했다. 다음 날 유진 씨가 전화해 왔다. 동네에서 모범 가족 만들기 프로그램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 수여식에 초대장이 왔어요. 나는 웃었다. 내가 뭘 잘했다고. 당신은 자식에게 소송을 건 첫 번째 사람이지만 손자를 깊은 구렁텅이에서 끝까지 지켜낸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그게 모범 아니에요? 나는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애들한테도 늙었다고 할 일 없는 건 아니라는 거 보여줘야지. 시상식은 동사무소 강당에서 열렸다. 소박하지만 엄숙했다. 나는 바바옷의 삿갓을 쓰고 수십 명의 박수 속에 상장을 받았다. 연설을 부탁받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누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가 되는 건 어렵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엄마가 되려면 때로는 사랑을 내려놓고 옳음을 지켜야 하기에 어렵습니다. 저는 한 아이를 포기하고 한 손자를 지켰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선택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시상식이 끝난 뒤 몇몇 주민들이 내 손을 잡았다. 한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저도 속 썩이는 자식이 있는데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이제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기 전에요. 나는 그분의 손을 꼭 잡았다. 살아있는 한 결코 늦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 나는 민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들렀다. 제가 멀리서 서서 울타리 너머로 바라보니 그 아이가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땀에 흠뻑 젖었지만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죠.
저는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혼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적어도 다음 세대가 깨끗하고 바르게 자라고 있으며 아버지의 실수로 인생의 빚을 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제 마음이 평온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